시사본부. 네,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사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상당히 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 같은 것들도 좀 나왔습니다. 먼저 마 교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생각을 한 것은 참 우리하고 북한하고 많이 다르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을 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인명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태도랄지 이런 게 굉장히 우리하고 북한이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그런 기준과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통용이 되는 것이 꼭 같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계기가 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달라져 있는 북한이지만 또 대화를 포기할 수도 죄송합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또 취해야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도 네. 상당히 좁은 여지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한 그 입장을 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왜냐하면 그게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또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또 놓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첫 번째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장기적인 견지에서 좀 풀어가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건 공론에 대해서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 사과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요? 네, 북한이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가면서 또 그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메시지로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전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이 남북관계 그리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태도랄지 아니면은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좀 피하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가 다소 개선의 여지를 특히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좀 보이는 듯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하나만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각종 힘겨루기를 통해서일지 하여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큰 견지에서의 미국과의 대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모색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국제사회 여론, 미국 내 여론 이런 것이 악화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변수가 많아지는 것을 좀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9월에 오간 친서가 공개가 네. 됐어요. 먼저 이 친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네, 9월 살펴보죠. 8일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남북 간의 그 방역 문제를 둘러싼 그 협력을 좀 제안을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애둘러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숨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이니 그것을 위한 이제 숨겨진 내용은 그것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9월 12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이 왔는데 그 진심 어린 위로에 상당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또 동포애를 느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직접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자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올해가 굉장히 끔찍한 시간들이었고 이게 빨리 흘러가서 좋은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은 그 약간 좀 선문답하듯이 친서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 내용은 뭐 미루어 짐작하건대는 방역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고 네.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하게 그 아주 명시적인 답을 준 건 아니지만 또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닌 그런 차원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던 적어도 정상 간의 그 친서 교환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런 것을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봅니다. 이런 친서 공개는 북한의 합의가 있어야 공개가 되는 건가요? 글쎄,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급하게 이게 그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사회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측으로부터의 북한 측으로부터의 이제 사과 메시지를 우리 서훈 안보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친서가 오고 간 것까지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어가지고 뭐 북한 쪽에 이거 해도 되겠냐 하고 했을지 그건 좀 의문시 되고요. 예. 근데 좀 이것도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한 것이 기존에도 친서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이제 얘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북 간에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공개는 청와대가 계속 이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서해상 공동조사 네. 하자고 지금 북측에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글쎄 뭐 어제 그 북한이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발표한 내용 같은 걸 보게 되면 일단은 북한이 좀 거절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그 조사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 네. 뭐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남측이 수색을 한다면서 자기 쪽 그 바다로 자꾸 넘어온다 하는 그런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물론 그때 자기 쪽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해 그 북광 한계선 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다르고 북한이 주장하는 그 한계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만 네. 오히려 그 점을 그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이 그 공동 조사를 뭐 아주 흔쾌히 응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외교전쟁, 우리나라 둘러싼 외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또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미국 다녀왔고 네. 또 주말 이용해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 갔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자주 미국을 오고 가는 것이냐.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종전선언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는 추측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도훈 그 본부장이 그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아마 기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가운데서 나온 얘기 같은데 종전선언이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미국하고 미국 그 카운터파트하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네.
뭐 설명을 해서 미국이 꼭 안 들어줄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그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뭐 김현종 차장이라든지 뭐 그 전에 최종건 차관이라든지 그 미국을 갔다 오거나 지금 가 있는 목적 중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그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얼마 전에 그 김현종 차장이 사실 뭐 비밀리에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의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다 했다 그것만 한 건 아니고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도 얘기했고 또 그 북한 문제 또 그 뭐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는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한 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7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온다고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방문하는 것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와서 무언가 여러 가지 깜짝적인 발표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어떤 외교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한반도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중동 지역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지역에서 그런 그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는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대상이 이제 한반도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교 이벤트라는 게 실제로 미국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좀 사실 학자들 입장에서는 조사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별 영향 없다라는 또 그런 그 가설들이 많은데 기존에 이제 설명들이 많은데요. 알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초에 방한을 하게 되면 그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제 제안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기존에 한미 간의 그 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자면은 EPN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 여기에 뭐 한국이 좀 협조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뭐 최근에는 쿼드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인도태평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좀 군사협의체 같은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과연 한국이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할 것이냐 뭐 등등을 논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대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이 다 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가 지는 대선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왜 이럴까요? 글쎄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아무래도 결과가 나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라기보다는요. 이게 뭔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지층들에게 자신의 어떤 선거에 대한 의지,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한 의지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대한 지지를 계속 해라. 뭐 지지층 결속의 그런 의도도 상당히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게 실제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 결과 딱 깨끗하게 나오면 그것을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논외가 되죠. 사실 그렇죠. 안 받아들일 네. 수가 없는데 예. 누가 이겼는지가 애매한 순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우편 투표를 지금 미국인들이 하려고 하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우편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일날 현장 투표 결과가 딱 나오고 그럼 바로 중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편 투표들이 이제 쭉 그 뒤에까지 이제 온 거를 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 2주 걸린다면서요? 상당히 걸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이게 무효표냐 아니냐를 또 따지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송들이 걸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12월 14일까지 예. 그 각 주의 그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인단이 있고 또 공화당 선거인단 세트가 있는데 예. 어느 쪽을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을 얘기하느냐가 분명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그 혼란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혼란의 가능성 속에서 각자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을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승부가 갈렸는데 그거를 불복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거나 뭐 끝까지 기다려 볼 수가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 날짜를 그 예를 들어 뭐 구실로 해서라든지 뭐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는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뭐 부정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중간에 현장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이주지에 여러 번 우편 투표에서는 진다 그러면 아니 이것도 그것조차도 이게 졌는지 안 졌는지가 분명치가 않아질 수 있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 상황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빙의 승부면 상당히 혼란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바이든 그 진영에서도 그 이러한 그 사태에 대비해서 그 법률 팀들을 굉장히 그 확충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화상회의로 진행했던 의원총회를 야외 대면 의원총회로 바꿔 열고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북 결의안 채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